알런 고인은 하이킹을 갔다 2년 후 땅 구덩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19세의 나이에 임신한 상태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알론은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말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 어느 날 말을 타고 돌아와 마곡간에 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같은 마곡간에서 다른 말을 키우고 있던 남학생에게 호기심이 생겼던 그녀는 그 남학생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타고 자주 만나다 보니 두 사람의 부모도 자녀가 서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부모님의 허락 아래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말을 좋아했던 그녀는 14세에 수의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고 언젠가 커서 수의사가 될 거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었던 그녀는 특히 병에 걸려 안락사를 시켜야만 하는 동물들의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파 수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수의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동물 돌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곁에는 항상 강아지와 말 등 동물이 같이 했습니다. 그녀는 마곡간에서 존 코엔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존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뒤 걱정이 많았는데 마땅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어 해병대에 지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존이 해병대로 지원하면서 군인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산다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결혼했고 2013년 9월에 캘리포니아 해군 기지로 이주해 이삿짐을 챙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29마린 기지로 이주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존 부부 이외에도 다른 해병대원들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지에서 적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말을 관리하는 마곡간도 있었고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줘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또 다른 커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존과 알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옆집에 크리스와 니콜이라는 해병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니콜은 올해 6살이 된 딸이 하나 있었고 니콜은 알론과 친해지면서 같이 마트도 가고 산책도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니콜은 가끔 혼자 외출을 할 때면 딸을 알론에게 맡기며 돌아오곤 했는데 니콜이 늦게 귀가를 하면 크리스가 딸을 돌보고 있던 알론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중 친밀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도 말을 좋아했던 터라 두 사람은 인근 목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적응해갈 무렵 어렵게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알론은 마침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알론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했고 그녀는 충격적이게도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고통스러워했으나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어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살의 첫 유산을 경험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으나 유산의 고통을 잊으려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내어 화이트락 목장에서 자원봉사원으로 일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알론과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2014년 4월 알론은 다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유산의 경험이 있어 항상 몸 관리를 잘하며 운동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6월 어느 날 아침 남편 존은 알론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이킹을 간다며 급하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존은 임신한 몸으로 등산을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으나 아내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퇴근 후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알론이 돌아오지 않자 존은 그녀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지인 중 어느 누구도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고 6월 29일 마침내 존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6월 28일 오전 6시에 떠났다는 등산 경로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존은 알론의 부모에게 실종 사실을 알렸고 그녀의 부모는 딸이 사막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색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해병대원까지 동원되어 알론을 찾아 나섰고 수많은 광산과 사막 속의 산속을 탐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존이 자신은 아내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자신이 출근한 후 벌어진 일이라며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그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소환해 간단한 검사를 해보자며 불렀습니다. 그러나 남편 존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해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찰은 군부대에서 동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조슈아트리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서 알론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차 속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발자국이 발견되었으나 그것이 그녀의 것인지 용의자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흔적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출발 당시 남편에게는 일행이 없고 혼자 갈 계획이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갈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그녀의 친구와 지인들을 상대로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중 알론의 가장 친구인 제시카라는 친구가 사실 알론이 남편 존 말고 내연관계로 지내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론은 그 남성과 손편지도 주고받으며 시도 써서 전해줄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제시카는 그 남성도 남편 존과 같은 해병대원이며 알론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옆집 남성 크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도 있고 올해 6살이 된 딸이 있는 가장이었으나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시카의 제보로 크리스라는 남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론이라는 여성이 옆집에 살고 있어 그런 여성의 인상착의는 알고 있으나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며 수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크리스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자 그는 그제서야 알론과 불륜관계로 지냈다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는 그녀와 단순한 신체 접촉과 키스만 하고 지내는 관계였지 성관계까지 갈 정도로 깊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도주 우려가 없다며 크리스에게 어떤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수일이 지나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찾아보려 수색 범위를 넓혀 사막지대와 광산 일대를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녀가 살아있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성과가 없어진 수색은 흐지부지해졌고
사건의 조사는 점점 의욕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인 8월 16일, 앨런이라는 광산 탐험가가 한 폐광산을 탐험하던 중 광산 아래에서 강한 휘발유 냄새와 무엇인가를 불에 태운 듯한 냄새가 올라오자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 동굴 끝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알론이었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버려진 플라스틱 음료수 한 병과 폐타이어가 전부였고 부검 결과 그녀는 공구 같은 것으로 목이 졸려 사망한 질식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가져온 공구를 이용해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천 같은 것이 목에 감겨 있었고 수백 미터 아래 광산 속에 버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광산 인근에서 범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 같은 불호판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아마도 그녀를 탄광에 집어넣고 불태우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두개골은 사망 직전 깨져 있었고 사망한 이후에도 누군가의 타격은 지속되었습니다. 왼쪽 쇄골 골절과 갈비뼈 골절, 그리고 두개골 파손은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후 폐탄광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시신을 검사한 결과 알론의 시체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시신에서 나온 유전자는 바로 크리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기 위해 횃불로 사용하며 불에 태운 옷가지에서 크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뚜껑에 있는 음료수의 막에서도 크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후 왕래가 잦아진 알론은 크리스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임신을 하고 말았는데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자 크리스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 두려웠고 그녀를 처리할 방법을 수차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근이 폐광산도 많고 사막지역이어서 시신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심 끝에 그녀를 폐광산에 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몇 주 동안 인근 폐광산을 조사하며 범행 방법을 시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의 생각대로 알론을 사막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크리스의 요구대로 하이킹을 하겠다며 따라 나섰고 경찰은 그의 차에서 알론을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로프와 스폴 그리고 공구를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존이 자신의 아이로 착각했던 알론이 임신했던 아이는 사실은 크리스의 아이였고 그녀는 존보다 크리스를 더욱 사랑하고 있어 때가 되면 남편과 이혼한 후 크리스의 고향인 알래스카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존은 아내가 유산하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고 행여나 그녀가 사소한 본인의 행동으로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2014년 6월 크리스의 동료 콜린은 크리스가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데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크리스가 근처 화학약품 공장에 사람 시신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고 그곳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시체 처리 방법에 대한 경험이 많아 시신을 폐타이어와 프로판 가스로 불태우려 했는데 이는 파병 때 익힌 시신을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가 인근 목장에서 프로판 가스를 빌려 폐탄광에 그녀의 시신을 불태운 후
폭파시켜 매몰시키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된 후 시종일관 무죄를 요구했던 그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크리스는 배심원단 앞에서 알론을 살해한 이유는 자신의 가족도 버릴 수 없었고 그녀도 잃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크리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 태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 태미였습니다.